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해외 여행력이 없는 엠폭스 확진자 2명이 더 나와 누적 환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수영장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무증상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과도한 걱정을 경계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대로는 60대가 가장 많고 50대, 40대, 7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햇볕을 쬐이면 손상된 표면이 저절로 복원되는 자가치유 렌즈 소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쪼이면 고분자들이 떨어졌다 붙으면서 1분 안에 손상 부위의 모양뿐 아니라 기능까지 복원되는 원리입니다. 올해 중반쯤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가 될 것으로 유엔이 예측했습니다. 인도는 인구 절반이 30세 이하로 젊고 출생률도 높아 압도적인 인구 대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투 개표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미국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1조 30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이후 투개표기 업체가 바이든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반복 보도했다가 배상액 폭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2명 더 확인되면서 누적 환자가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기도와 충북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2명이 엠폭스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2명 모두 피부 병변이 발생해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신고해 검사 후 확진됐고 모두 3주 안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 지역 감염 환자로 추정됩니다. 지난 7일 이후 국내 감염 추정 환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신규 환자들이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엠폭스 환자의 주된 감염 경로는 피부 접촉이나 성접촉 등 밀접 접촉을 통한 것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수영장이나 일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현재까지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 대상포진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자 환자 수가 남자 환자의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포진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환자의 64.8%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60대가 23.8%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2.4%, 40대 15.9%, 70대 12.6% 순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환자 72만 2,257명 가운데 여성 환자가 44만 399명으로 남자 28만 1,858명의 약 1.6배였는데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몸속의 엽산 농도가 낮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남성은 심혈관 질환으로 숨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중 엽산이 부족하고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남성은 정상 범위군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1배, 암 사망 위험은 1.4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경우 혈중 엽산 농도가 낮으면서 호모시스테인이 높은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엽산은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해 가임기와 수유기 여성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시금치 등 녹색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준비해야 할 시기에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힘든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최근 우울증을 앓던 20대 딸이 노부모를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선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는 취지의 유서가 나왔습니다.
못 치는 지병을 알아 거동이 어려웠으며 딸이 돌봄과 집안일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픈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14살에서 34살 가운데 질병이나 장애를 앓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파악했더니 900명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힘든 건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들 절반 가까이는 개인 소득이 100만 원 아래였습니다. 이들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비싼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돌봄에 매진을 하니까 일단 사회생활도 단절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거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재작년부터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조차 없습니다. 영케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순간적으로 나의 규칙 사유 없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드러나는 거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을 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인데 국가 차원에서의 법과 제도 마련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3년 동안 학생들의 교육 결손이 심해졌는데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가 담당했던 돌봄과 학습에 공백이 생기면서 가정에서 개인이 져야 했던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숨진 8살 발달 장애인. 돌봄 부담과 가난에 고립된 어머니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문을 닫은 학교. 학습과 돌봄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 학생과 학부모 개인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화여대가 특수교육 대상 학부모 4,7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돌봄이나 학습 결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대면 수업 대신 도입한 원격 수업에 집중하는 것도 장애 학생에겐 더 어려웠습니다. 학부모 절반이 원격 수업의 모든 과정을 자녀 옆에서 완전히 도왔다고 말했지만 절반 넘게 집중이 어려웠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습 부러미를 아이들 가정으로 배송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냥 학습지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학부모님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집에서 같이 있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수치로 드러나는 학습 결손도 문제지만 신체 발달이나 사회성, 심리적 위축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영향이 더 컸습니다. 비장애인과 함께했던 통합 수업에서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장애 학생이 자연스레 배제됐고 가정에서 홀로 자녀를 감당해야 하는 부모는 지쳐갔습니다. 평소에 통합교육이 잘 되고 있었냐? 평소에 돌봄 체계가 잘 되고 있었냐? 평소에 순회 교육이 잘 되고 있었냐? 이런 부분에서 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코로나와 같은 외부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틈은 되게 커진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 닥쳐올지 모를 다음 전염병 대유행. 대가가 너무 큰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유휴 인력 풀을 미리 만들고 장애 학생에게 특화된 콘텐츠를 내보낼 공영방송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그나마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의 하나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금융사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설동에 있는 하나생명 사옥에 안마침대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적 감정 노동자인 콜센터 직원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풀어주면 이완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긴장도 풀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안마하는 직원은 다름 아닌 시각장애인들. 회사 측에서 직접 고용한 한화생명 소속 직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안마사를 비롯해 현재까지 채용된 장애인은 53명에 이릅니다. 그 사원증도 주시고 배지도 달아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일반 직원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서울 영등포역에는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네일아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민간기업이 참여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등포역점은 KB증권이 장애인을 직접 채용해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회의 일원이 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받고 가방이 됐다고 하던 분 있고 마음에 든다고 하던 분 있대. 그거에 대해 말해주던데 내가 마음이 좋아. 은행권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에선 청각장애인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장애인 교육 등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들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연 1조 원 수준을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차별성 없는 유사한 사회공헌 활동이 많고 외부에 공개되는 공시자료에 정량적인 수치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선 사회공헌 활동 공시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 개선 TF에서도 올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더 불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고 유엔 인구기금이 예측했습니다. 평균 나이가 적고 출산율도 높아서 압도적인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비하르주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 평균 합계 출산율이 2명인데 이곳은 4.9명이나 됩니다. 가난한데 인구가 늘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ऊपर से यहाँ की जनसंख्या इस प्रकार बढ़ती जाएगी तो लिमिटेड रिसोर्सेस में जिस तरह से हम लोग को आगे आने वाले दिनों में बहुत सारा परेशानी उठाना पड़ सकता है.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 노력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과 함께 종교적 이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मिलाते हैं उससे कि ये हमारे गॉड ने ये कहा है कि नहीं जी ये सब जो है ये मना है ऐसा नहीं करना चाहिए हालांकि ऐसा कुरान में कहीं भी नहीं है. 지난해 인도에서 모두 2,3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중반 14억 2,860만 명을 기록해 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을 제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절반이 30살 아래로 젊은 데다 출생률도 상당 기간 높을 것으로 보여서 압도적 인구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생계 비용이 늘고 사회생활에 관심이 큰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中国的人口红利没有消失，人才红利正在形成，发展动力依旧强劲。 올해 세계 인구는 80억 4,500만 명, 오는 2080년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90년대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올해부터 지진 관측망을 2배 확충하고 지진 위험성이 큰 지역을 집중 감시 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합니다. 기상청은 현재 390개인 지진 관측소를 2027년까지 851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원자력 시설, 주요 단층 지역 등 한반도 면적의 약 23%에 달하는 지역은 지진 집중 감시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이런 지진 관측망 확충과 집중 감시가 이루어지면 지진 경보도 지금보다 최대 2초가량 빨라진 3에서 5초 안에 발령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햇볕을 쬐이면 손상된 표면이 저절로 복원되는 자가치유 광소재가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경북대 연구팀은 돋보기로 햇빛을 쬐아 모이면 1분 안에 손상 부위의 모양뿐 아니라 기능까지 복원되는 투명한 광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렌즈 소재인 티오우레탄에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염료를 섞어서 햇빛이 가해지면 고분자들이 떨어졌다 붙으면서 손상 부위가 복구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된 소재로 자율주행차 센서를 만들면 렌즈 손상에 의한 신호 왜곡을 방지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카메라 렌즈의 수명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분기 세계 PC 출하량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면 1분기 글로벌 PC 출하량은 5,670만 대로 1년 전보다 28% 하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은 2020년 1분기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가장 저조한 출하량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재고 조정과 수요 회복 지연 때문에 PC 출하가 감소했다며 상반기 중에 재고가 소진되면서 2분기부터는 글로벌 PC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미국 정부에 최대 20조 원에 이르는 반도체 지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미 반도체법에 따라 70에서 8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기대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주에 짓고 있는 공장 2곳에 대한 직접 보조금도 60에서 70억 달러 규모로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TSMC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세부 영업 정보를 내놓도록 한 반도체 지원금 신청 조건에 반발하고 있어 미국 정부와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미국 공장 건설 계획과 관련해 미 정부 보조금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보 공유 조건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체 시게이트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중국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한 혐의로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게이트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어기고 화웨이에 11억 달러, 약 1조 4,600억 원어치의 하드디스크를 공급한 것에 대해 이런 규모의 벌금을 내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미국 기술로 만든 특정 외국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게 제한했는데도 그 뒤 1년 넘게 740만 개에 이르는 하드디스크를 화웨이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게이트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5년간 3억 달러를 분납해야 하고 3차례 감사를 받는 것과 함께 수출 특혜도 5년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미국 폭스뉴스가 해당 업체에 7억 8,750만 달러, 약 1조 3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폭스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양측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도미니언 측 저스틴 닐슨 변호사는 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 이후 도미니언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합한 조 바이든 후보 당선을 위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반복 보도했습니다. 대선 당시 28개 주에 투표기를 공급한 도미니언은 2021년 1월 폭스사에 16억 달러, 약 2조 원에 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역사상 언론사와 관련된 가장 큰 명예훼손 합의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 협약이 많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LG화학과 중국 배터리 소재업체 화유코발트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투자 협약 때문입니다. 네, 글로벌 대기업인 LG화학이 새만금에 유치됨으로써 새만금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구체 공장은 올해 착공해서 2026년까지 1차로 5만 톤 양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 증설을 통해서 2028년까지 10만 톤 양산체제 구축이 목표입니다. 전구체는 충전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양극재의 핵심 원료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저희 아마 공장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런 모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IRA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새만금 투자를 통해서 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 협약이 이곳 새만금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기업 SK온과 에코프로 자회사 그리고 중국 GM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역시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연간 10만 톤 규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1,1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새만금 지역이 세계적인 2차 전지의 집적 단지로서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결정한 2차 전지 관련 업체는 14개가량. 기업들이 잇따른 새만금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각종 세제 혜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에 3주 만에 15,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정책이 시행되는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한데 정부는 금융권에서 기부를 받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연 15.9% 금리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16,400여 명이 몰렸고 이 가운데 15,700여 명이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홍보를 했던 거 보고 예약하고 오게 됐거든요. 혹시 이거 대출 받을 때 어디에 쓰시는 생각이신가요? 생활이에요.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61만 원. 최초 대출 한도는 50만 원이지만 병원비나 주거 등 용처를 증명하고 더 빌려간 사람이 3,830여 명입니다. 대부분 이미 채무가 많거나 소득이 없어 은행에 발을 들이기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금융상담도 함께 진행됐는데 채무 조정 관련이 5,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지원 문의도 1,330여 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도 236건이나 됐습니다. 올해 재원 1,000억 원 가운데 불과 3주 만에 쓴 돈은 96억 4천만 원으로 이대로라면 연말 전에 모두 소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기부를 통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 금융권에서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 의향을 밝혀 현재 263억 원 수준이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기부될 예정이고 약 377억 원 수준이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적으로 기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소액 생계비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내년에도 취약계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계속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과학계 주요 인사를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 모시고 국내 과학기술계 현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21대 회장으로 선출된 지는 1년이 넘었지만 취임하신 지는 이제 막 한 달이 좀 넘으신 거잖아요. 네, 일단 그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난달 3일 이제 국민들에게 처음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인 과총의 제21대 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과총을 이끌도록 막중한 임무를 내려주신 과총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대적 소명을 쫓아 온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취임 전 차기 회장으로서 전국의 과학기술계 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역별, 세대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과총의 혁신 방안을 수렴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와 응용과학은 물론 산업 분야 연구단체를 아우르는 거대 조직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 플랫폼이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과총이 연구계, 산업계, 학계에서 도움되는 일을 하는데 방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국민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도 마련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일선에 나서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과총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과총이 어떤 단체인지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1966년에 세워진 과총은 400여 개의 학술단체와 200여 개의 산업계 단체 등 총 607개 단체를 회원으로 둔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과총 예산이 연간 350억 원 정도 됩니다. 정부 기금을 지원받아서 학회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학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현재 회원학계의 학술지 중 107종이 SCI급으로 세계적 학술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정책활동, 유관기관 지원이라든가 지역 과협의 활동 지원도 주요 사업입니다. 연례 학술 행사로 해마다 여름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최고 권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과 젊은 과학자 대상의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여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합니다. 국내 조직만도 회원수 40만을 헤아리는 과학기술 각종 학회, 단체에다 공공 및 민간 연구단체 또 13개의 시도, 지역연합회 등이 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500만 명에 달합니다. 해외로도 19개국 한인과학기술인의 재외 과학기술자 협회 등을 포괄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과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신임 총장으로서 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현안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산업화를 통해서 자립해야 했기에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했고 그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던 거죠. 우리 과학자들도 그 목적에 부합한 연구에 매진했고 국가의 R&D 투자도 그 방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션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달려가는 추격형 발전 모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선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프론티어 전략이 필수입니다. 과학기술의 본질로 돌아가서 원천적 탐구에 의해서 새 영역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무한 경쟁체제에 맞춰 한국 과학기술계도 개편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하죠. 하지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는 모두 100%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연구,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구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기술이 아닌 거죠. 진짜 국민과 산업계가 원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술을 준비하고 개발하지 못하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눈치를 보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안정만큼 또 도전이 중요한 연구 환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회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과학기술인과 스타트업을 연결해서 테헤란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총이 위치한 강남역서부터 삼성역까지 4.1km입니다. 골목은 세보니까 401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ICT 산업 발전과 함께 스타트업, 벤처 캐피털 등이 자리를 잡으며 창업의 요충지로 테헤란로가 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시다시피 한국과 컴퓨터, 네이버, 다음, 안철수 연구소, 넥슨 등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치솟는 임대료와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로 기업이 떠나면서 공실이 늘었고 위기를 겪었죠. 그러나 최근 테헤란밸리는 과거의 영광을 조금씩 되찾는 중입니다.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km나 되는데 테헤란밸리의 대동맥입니다. 이 골목에서 산업 통산자원부 등이 지원하는 벤처기업이 4천여 개가 있습니다. 네. 벤처 캐피탈 100곳 중 60여 곳이 몰려 있고 한쪽 길을 보시면 과총과 발명진흥회, 공학한림원, 코엑스까지 과학기술단체도 모두 모여 있습니다. 특히 공유 오피스 등도 자리를 잡아 작은 스타트업이 저렴하게 공간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죠. 과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 벤처 클래스의 원조인 테헤란밸리의 정체성을 되찾고 이들의 융합회,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특히 판교밸리와 홍릉밸리, 넓게는 대전 과학특구 단지와도 연계하겠습니다. 아,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는 7월에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 3,000명이 서울에 모이는 학술 대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 대회라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한상대회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벌써 21년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에 과학기술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응낙을 하셨고 그래서 한미 포함해서 세계 과학기술자 대회를 금년 7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게 됐습니다. 아, 네. 세계 19개국의 제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와 130개국의 주한 대사관에서 추천받아서 젊은 과학기술자 100명, 총 350명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과총에 13개 지역연합회원들을 포함하여 3,000여 명이 모일 예정입니다. 첫 대회인 이번 대회는 2030년 우주와 미래 과학기술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참가자들이 제안서를 만든 뒤 과총에서 미래 보고서를 같이 만드는 새로운 차원의 컨퍼런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이번 대회는 세계 우수 과학기술인을 초청해서 국내외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과학기술 혁신과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관 및 과학기술자 간의 공동 연구와 협력의 장을 마련해서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치 우리 과학자들의 잔치이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요. 회장님 취임식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뭐 미래 취임식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회장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걸까요? 예, 여러 사람이 같이 꿈을 꿨습니다. 제 취임식에서는 작게나마 제가 꿈꾸는 과총의 미래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주인 아바타가 사회를 봤고요. 젊은 스타트업 대표가 AI 작곡가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과학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들이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김덕수 교수가 와서 공연도 해주셨습니다. 예. 아바타는 사람의 눈동자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시간 진행이 어려운데 과총 직원이 행사 2시간 동안 무리 없이 사회를 봤습니다. 과학이 산업과 예술에 접목하고 새로운 기술이 과총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다들 재미있었다고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취임식 자리에는 350여 분께서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고 특히 41명의 주한 대사님들과 사이언스 어태치 분들이 와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 외교에 힘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ODA 공적 개발 원조가 주로 개발 사업이라면 과총은 400여 개의 학술단체를 통한 민간 차원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취임식 모습을 잠깐 봤는데 잠깐 봐도 참 참신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우주 그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나사의 경우는 10개의 다른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연구 인력은 1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콘트랙터나 서브 콘트랙터로 협력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예.
우주항공청을 나사와 비슷한 정도로 운영하려면 미국과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연구 인력이 적어도 2,000명에서 3,000명은 돼야 합니다. 이 정도 연구 인력을 모으려면 항우연과 천문연, 건설기술연구원, 또 키스트와 카이스트에서도 모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로켓과 위성만 얘기합니다. 우주 경제에 따르면 로켓과 위성 분야는 16%밖에 안 됩니다. 84%는 우주 건설 등 다른 사업 분야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주청을 만들 때 산업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인력 양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성과 로켓 관련 인력만 양성해서는 우주 경제 시대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건설, 재료 분야, 특히 우주 의료나 로봇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확보해야 우리가 우주 경쟁 시대에서 우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과청은 국제우주대학교와 다양한 우주 분야 교육을 앞으로 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난 3년간 과학계의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는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기술의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를 의미하는 걸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미래라는 의미에서 비욘드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비욘드 팬데믹의 시대는 과학기술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팬데믹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처럼 감염병은 반복되기 때문에 언제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는 과학 방역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감염병 R&D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전략을 구체화해서 과학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욘드 팬데믹의 시대에는 재난재해와 이상기후가 빈번해질 것입니다. 얼마 전 강릉 3부처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탐지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난재해와 이상기후,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도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전 세계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 침체, 물가는 오르고 국가 부채도 늘고 있는 총체적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배터리, 방산 등 신산업을 기회로 재도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산의 엑스포를 우리가 불러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엑스포는 과학기술의 총본산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모두도 부산 엑스포를 도와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위기를 극복하는 시기와 또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과학기술이 있었는데요. 과총이 축이 되어서 또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태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3개월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토요일인 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시행규칙은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됐고 경찰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최근 배승아 양처럼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못 걸도록 차에 장치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에 앞서서 비용 부담이나 관리 주체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관련 법안은 10여 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하며 초등학생 4명을 치었습니다. 이 가운데 4학년생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바로 다음 날엔 배달에 나선 삼형제 아버지가 중앙선을 넘은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44.6%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가운데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들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강력한 예방 수단을 동원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그때마다 거론되는 게 바로 음주 시동 잠금 장치입니다. 장치를 차량에 달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엔 그대로 시동이 걸리지만 술을 마신 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촬영 전 소주를 마신 상태인데요. 음주 측정기를 후 하고 불면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장비 성능 시험도 마친 데다 가격도 수십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면 보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장치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차에 장치를 붙일지도 정해야 합니다. 한국 규격에 맞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좋은 기계가 사람을 살리는 제품으로 해갖고 국회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며 10여 년째 성과가 없는 상황. 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만큼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북 전주에 가보신 분들은 기와 지붕이 올라간 전주역을 기억하실 겁니다. 겉보기엔 좋아도 비좁고 낡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곧 개선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역은 하루 9,000명, 연간 약 325만 명이 이용하는 전라선 최대 수요역 중 한 곳입니다. 한옥 지붕이 인상적인 건물인데 지은 지 40년도 넘어 사실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도 못해요. 그냥 그 사거리 역전 앞에 큰 사거리서부터 밀려가지고 그게 막 아주 전쟁터야.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가 특히 심각합니다. 대기실 의자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하고 식사할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차를 가지고 전주역에 가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오래된 전주역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택시 승강장과 일반 차량 통로, 또 그리고 뒤편의 주차장 진입로까지 모두 2개 차로로 나눠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심할 때는 전주역 밖 교통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450억 원 규모 개선 공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건물 뒤편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택시와 일반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고 주차장도 2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전주 역사는 전주를 방문할 때 처음 마주하게 되는 전주의 얼굴입니다. 전주의 위상에 맞는 100년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만 공사 규모가 작아 이번 계획대로는 이용객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울 거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여객이라는 게 이제 평균 수요만 봐서는 안 되고 집중 수요가 있거든요. 집중 수요가 있을 때는 아마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기대와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시작하는 전주역 개선 사업이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진선규, 전종서 배우 주연의 티빙 드라마 몸값이 전 세계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하는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장편 경쟁 부문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칸 국제 시리즈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프랑스 칸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6회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서 몸값이 장편 경쟁 부문 각본상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 드라마와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칸 국제시리즈에 드라마 마더가 경쟁 부문에 오른 적은 있지만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스트 시리즈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9편의 작품과 경쟁한 몸값은 한국 드라마와 국내 OTT 최초 칸 국제시리즈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각본상을 수상한 전우성 감독은 매우 독특한 컨셉의 작품을 알아봐 주셔서 영광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내 OTT 티빙의 몸값은 서로의 몸값을 흥정하던 악인들이 재난 상황을 맞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서스펜스 드라마로 지난해 10월 공개됐습니다. 이충영 감독의 14분짜리 동명의 단편 영화를 6부작으로 확장한 작품으로 진선규, 전종서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성매매와 장기매매 등 사회적 문제와 원테이크 촬영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몸값의 이번 수상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을 거듭 인정받게 됐습니다. 칸 하면은 우리 콘텐츠로서 영화를 떠올리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 토종 OTT의 드라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세계적으로 장르물의 경우에는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K 콘텐츠로서 드라마가 이제 칸에서 수상을 함으로써 확실하게 그 위상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칸 국제 시리즈에는 KT 스튜디오 지니의 종이달과 시즌 미드나잇 호러 6개의 밤, 티빙 아일랜드도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K-팝과 영화에 이어 한국 드라마도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 콘텐츠의 도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보호막인 혈액 뇌 장벽을 투과해 뇌로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연구진은 생체와 같은 수준으로 혈관과 뇌 환경을 모사한 인공 혈액 뇌장벽 칩에 무작위 서열의 앞타머를 넣고 가장 높은 투과 효율을 보인 앞타머를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선별된 앞타머는 다른 앞타머보다 2~3배 높은 투과 효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물 전달체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앞타머에 나노 입자를 부착해 실험 동물에 주사한 결과 뇌에서 높은 축적 효율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타머는 짧은 핵산으로 염기 서열을 조작하면 표적 대상인 세포나 생체 조직에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연구 성과와 미래 인공지능 세상을 만나볼 수 있는 인공지능관이 문을 엽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과학관 부지내에 지상 2층 규모의 인공지능관을 21일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과학관은 1층 전시관에는 과학과 예술을 인공지능과 접목한 체험 콘텐츠를, 2층 전시관에는 미래 인공지능 세상을 16점의 전시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룩셈부르크 현지에서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와 우주자원 개발 분야 상호협력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자원 추출과 모사토 개발, 휘발성 물질과 착륙지 연구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다양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질자원연구원이 달 모사토를 개발하면 과학기술연구소 산하 유럽우주자원센터가 산소를 추출하는 등의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서 용역업체 핵심 인력을 누락한 항우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계노조는 항우연이 우주환경시험부와 나로우주센터 용역 근로자 9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했고 노조가 해당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항우연 측이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우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해 외부 용역 소속 기술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를 지속해서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측의 주장대로 고의로 명단을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노조 측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계도 기간이 금요일로 끝납니다. 토요일부터는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네, 많이 헷갈리실 텐데 우회전 시 일단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뒤 서행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도로 위의 안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